한국군 탄약, 7일이면 끝난다. 이 문장이 미 국방부 회의실에서 웃음과 함께 소비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를 믿은 쪽이 오히려 위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하다는 계산은 한국군의 약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받고 한국은 산 아래를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장고, 노출되지 않는 공급망, 그리고 의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구조. 그날 이후 미군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뀌었죠. 초기에 끝내도록 설계된 국가. 지금부터 그 계산이 어떻게 틀렸는지, 왜 한국은 굳이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억제력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트레버스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군수분석팀 수석 분석관이죠. 펜타곤에서 23년째 일하고 있는 미국인 분석관입니다. 웨스트포인트를 나와 육군에서 10년, 국방부 민간 분석관으로 13년을 보냈어요. 제 책상 위엔 세계 각국의 군수 능력을 평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중엔 제가 직접 작성한 것도 많죠.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둥글게 모여 앉은 동료 분석관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한 거는 한국군 탄약 비축량 평가 보고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중급 동맹국 평가는 우리 팀에선 그다지 중요한 안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한국은 이틀이면 바닥날 거라고요. 제 옆자리 톰슨이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K-팝 스타들한테 탄약 모금 콘서트나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피식 웃었어요. 뭐 그럴 만도 했죠. 보고서 수치는 명확했으니까요. 고강도 분쟁 발생 시 한국군의 지속 가능 작전 기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K-팝과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가 진짜 전쟁에서 버틸 수 있겠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죠. 회의실에 모인 20여 명의 분석관 중 누구도 이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제 시선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데이터 출처 항목에 고정됐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위성 관측 자료, 공개시설 목록, 수출입 통계, 전부 공개정보원이었습니다. 비밀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죠. 이건 좀 우습지 않나요? 우리가 동맹국의 군수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개 자료만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까? 23년간 이 일을 해온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항상 맥락을 숨긴다는 것을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수 데이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순간 치명적인 오판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자기들 능력을 과시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일만 하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군 포병 전력 변화 추이, 방산 수출 통계, 탄약 생산 시설 현황을 차례로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면에 펼쳐진 데이터들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포병 전력을 감축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주포 수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다연장 로켓 체계도 현대화되고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수출이었습니다. 폴란드한테 K9 자주포 1000문을 팔았다고요? 호주, 이집트까지 수출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잠깐만요. 탄약도 없다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무기를 팔아듭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산 능력이 부족한 나라가 동시에 수출을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20여 년간 정리해온 군수 분석의 원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중 첫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밑줄 쳐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너무 명확하면 의심하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건 아닐까요? K-팝이나 하는 나라라고 무시한 게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헬리콥터 한 대가 지나갔죠. 저는 마우스를 움켜쥐고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공개된 보고서가 아니라 위성 사진 데이터베이스였어요.
한국 전역의 군사시설 배치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제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좋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어젯밤 집에 가서도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계산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 놓쳤거나 아니면 상대가 정말 형편없거나. 저는 지난 10년간의 한국 방산 데이터를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생산량, 수출량, 국방예산 배분, 군수시설 증감 현황까지요. 화면에 엑셀 시트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포병 전력은 지난 10년간 단 한 해도 감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는 2012년 1000문에서 2023년 1800문으로 증가했죠. 더 놀라운 건 생산시설이었습니다. 한화디펜스라는 회사 하나가 연간 100문 이상의 자주포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100문이요? 이건 웬만한 유럽 국가 전체 보유량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다연장 로켓 시스템 생산 라인도 풀가동 중이었죠. 천무, 구궁 같은 시스템들이 매년 수십 기씩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생산 능력이 이 정도인데 탄약은 이틀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동안 만든 포탄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수출했다고 쳐도 전부 설명이 안 돼요. 폴란드 수출 계약은 2022년에 체결됐습니다. 그 전까지 10년 동안 생산한 물량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저는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레벨 6 보안 등급이 필요한 자료들이었어요. 여기엔 우리 정보기관이 수집한 각국의 군수시설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섹션을 열었죠. 창원, 대구, 안동, 여주. 공개된 시설 목록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설 규모에 비해 저장 시설 정보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포탄 제조 시설 옆엔 반드시 대규모 저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한 즉시 바로 부대로 보낼 순 없으니까요. 검수, 포장, 운송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자료엔 이런 저장 시설이 거의 표시되지 않았어요. 몇몇 지상 창고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동료인 제니퍼 리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우리 팀에서 유일한 한국계 분석관이었어요. 한국어도 할 줄 알고 그쪽 문화도 잘 알죠. 제니퍼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한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저장고 정보가 왜 이렇게 없느냐고요. 제니퍼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했죠. 트레버스, 한국 국토의 70%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뭔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산이에요. 산.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죠?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걸 땅속에 숨기는 걸 좋아한다고요. 특히 군사시설은 더욱요. 저는 다시 위성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엔 지형에 집중했어요. 제니퍼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온통 산으로 뒤덮인 나라였죠. 수도 서울 주변만 봐도 북한산, 관악산, 남한산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들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군사시설들은 전부 이 산들 근처에 있었어요. 아니, 산 안에 있다고 봐야 맞겠죠. 저는 급히 다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시설 건설 기술 수준, 터널 공사 능력, 안반 저장고 구축 사례.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터널 공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어요. 서울 지하철만 해도 900km가 넘었죠. 민간 영역에서도 이 정도인데 군사시설이라면 얼마나 더 깊고 넓게 파들어갔을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이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대규모 저장시설을 구축했다면 그것도 산속 깊은 곳에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각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자료와 씨름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화면만 들여다봤죠.
한국의 군수시설 배치도를 수십 번 확대하고 축소하며 분석했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산. 그래, 산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보이는 것만 세고 있었던 거예요. 위성 사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준으로요. 공개된 탄약 저장고는 전국에 32곳이었습니다. 대부분 평지나 구릉지에 있었죠. 시설 규모도 상세히 파악돼 있었어요. 저장 용량, 출입구 위치, 경비 병력 규모까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상세했어요. 오히려 그게 의심스러웠죠. 저는 다른 동맹국 자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의 군수시설 정보와 한국 자료를 나란히 놓고 살펴봤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설 위치는 파악됐지만 내부 구조나 저장량은 추정치였어요. 반면 한국 자료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이건 이상합니다. 군사시설 정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리가 없어요. 특히 탄약고 같은 핵심 시설은 더욱 그렇죠. 저는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하게 상세한 정보는 의도적 노출일 가능성.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23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끼라고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산악지형에 집중했어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 오대산. 한국의 주요 산맥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위치를 표시했죠. 놀라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포병 부대들이 전부 산맥 근처에 배치돼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명확한 배치였습니다. 저는 구글 어스를 켰습니다.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 민간 위성 사진을 보고 싶었거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을 확대했어요. 산비탈에 난 도로들이 보였습니다. 민간인 차량은 다닐 것 같지 않은 좁은 길들이었죠. 그 길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끝은 항상 같았어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터널 입구로 추정되는 구조물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대부분 위장망으로 덮여 있었지만 각도를 바꿔서 보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강원도 한 지역만 해도 15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면 얼마나 될까요? 100개, 200개, 아니면 그 이상? 저는 국방부 예산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지하 시설 건설 예산 항목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명확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대신 시설 유지 보수비라는 애매한 항목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2010년 2천억 원에서 2023년 6천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새로운 시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니퍼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뭐 찾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보는 곳 외에 따로 뭔가를 준비해뒀다고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의 탄약 보유량을 평가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던 겁니다. 공개된 시설만 세고 지상에 보이는 것만 확인했죠. 하지만 진짜 비축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안반을 파내고 만든 거대한 저장고 안에요.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군수 체계 재평가였어요.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기존 평가는 가시적 자산만을 기준으로 했다. 재평가 필요.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조사예요. 한국이 얼마나 우리를 속였는지 밝혀낼 겁니다. 사흘째, 저는 한국지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국방부 3층에 있는 지형분석팀의 데이비드 천 박사였죠. 그는 한국계 3세로 지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트레버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국 지도를 그의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 산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물었어요. 천 박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웃었죠. 뭘 물어보시는 건지 알겠네요. 탄약고 이야기죠?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른 분석관들도 몇 번 물어봤거든요. 다들 같은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천 박사는 한국 지형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산이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했어요. 국토면 10만 제곱킬로미터 중 70%가 산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화강암 기반암이죠. 이건 터널 건설의 최적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가공이 가능한 암질이거든요. 그는 지도 위 태백산맥을 가리켰습니다. 이 산맥은 북에서 남으로 500km를 관통해요. 평균 고도 1000m가 넘죠. 이 안에 터널을 파면 어떤 폭격도 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벙커버스터 같은 최신 무기도 100m 이상은 못 뚫거든요. 하지만 산속 터널은 300m, 400m 깊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천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6.25 전쟁 때 배웠어요. 지상시설은 쉽게 파괴된다는 걸요. 그 이후로 중요한 건 전부 지하로 옮겼습니다. 청와대 아래에도 대피시설이 있고 국회의 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컴퓨터를 켜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민간 지하 시설 현황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900km, 지하 상가 300개소, 지하 주차장 10,000개소.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민간이 이 정도면 군은 어떻겠어요? 천 박사가 말했죠. 군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주요 산맥마다 지하 탄약고를 구축했다면 얼마나 될까요?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주요 산맥만 내십니다. 각 산맥에 평균 10개소씩만 만들어도 40개예요. 우리가 파악한 지상 시설 32개보다 많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장 용량이었습니다. 지상 탄약고는 안전 규정 때문에 크기가 제한됩니다. 폭발 시 피해 범위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산속 터널은 다릅니다. 안반이 천연 방호벽이 되죠. 이론상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100m 터널 하나에 수만 발의 포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0개 지하 시설, 각각 평균 5만 발 저장 가능. 총 200만 발입니다. 우리 기준 평가는 한국이 20만 발을 보유했다고 봤어요.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추정치일 뿐이죠. 하지만 완전히 터무니없는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포병 운용 방식을 검색했습니다. 한국군은 대화력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화력을 퍼붓는 거죠. 이건 엄청난 탄약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런 전술을 쓰는 나라가 탄약을 이틀치만 갖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팝이나 하고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우습게 봤죠. 하지만 이 나라는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멈춘 적이 없었어요.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아온 나라였습니다. 산. 그게 답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좁은 국토, 많은 산. 이건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벽한 은폐 수단이었죠. 우리 위성은 지상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능력은 땅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교묘하게, 조용히 수십 년에 걸쳐서요. 일주일 후 저는 현장 실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에 파견한 군수 점검팀의 보고서였죠. 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뽑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의 군수 체계는 우리가 아는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군 탄약 보급 체계의 독특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나 나토 국가들은 중앙 집중식이에요. 대형 탄약 기지 몇 개에서 전국으로 배급하는 방식이죠. 효율적이지만 취약점도 명확합니다. 중앙기지 하나가 타격받으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돼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산재한 소규모 거점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각 군단마다, 각 사단마다 자체 보급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심지어 연대급 부대도 일주일치 이상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군대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예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전국에 237개의 탄약 보급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237개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우리가 파악한 32개의 7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센 거였죠. 비공식 시설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거점들의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중앙 통제를 받지 않았어요. 각 거점이 주변 부대들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네트워크형 구조였죠. 한 곳이 파괴돼도 다른 곳에서 즉시 보급이 이뤄집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면 전국의 거점을 동시에 타격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한 문단이 눈에 띄었거든요. 점검팀은 지하시설 접근이 제한됐다. 한국군 측은 보안상 이유로 일부 시설의 내부 점검을 거부했다. 제한됐다고요? 거부했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 분석관인 로버트를 불렀습니다. 그는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 무기 감축 검증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 보고서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전형적인 분산 은닉 전략이에요. 소련도 비슷한 짓을 했었습니다. 로버트가 설명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은 핵무기를 전국에 흩어놨어요. 미국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요. 한국도 같은 논리인 겁니다. 탄약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적이 전부 파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게다가 산속 지하 시설이면 폭격도 소용없어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에요. 저는 한국의 지형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남북 1000km, 동서 300km의 좁은 땅덩어리예요. 하지만 산악 지형이 천연 요새가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로망과 철도망이 잘 발달돼 있어서 보급선도 빠릅니다. 분산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거죠.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237개 거점에 각각 평균만 발씩만 저장해도 237만 발입니다. 우리 기존 평가의 10배가 넘어요. 게다가 지하 시설까지 고려하면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300만 발, 400만 발, 솔직히 우린 모릅니다. 한국이 정확히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감시해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 못했다니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너무 잘 숨긴 걸 수도 있죠. 조용히, 꾸준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해온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군수 체계는 단기 고강도 전쟁에 최적화돼 있다.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산형 구조로 극복했다. 재평가 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평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평가해야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요. 2주일째 저는 한국 포병의 운용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훈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공개 자료들이었죠. 그런데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진지에 도착해서 첫 발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이 30초였어요. 30초요? 저는 영상을 되돌려서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주행 상태에서 멈춰서 포를 전개하고 조준하고 발사하는 전 과정이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미군 패러딘이 5분 걸리는 걸 생각하면 10배 빠른 속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사격 속도였습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더 빨랐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미친 듯이 움직였죠. 탄약이 줄줄이 장전되고 발사됐습니다. 1분에 8발까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한국군 K9 자주포가 1800문이에요. 전부 동시에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1분에 14,400발입니다. 10분이면 14만 4천 발이죠. 1시간이면 86만 4천 발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화력이에요. 소련군도 이 정도는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속도로 쏘면 탄약이 금방 바닥나요. 우리 기존 평가가 이틀치 탄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한국 포병의 엄청난 발사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누가 실전에서 이런 속도로 계속 쏩니까? 저는 군사교리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군의 대화력전 개념을 찾았어요. 적 공격 징후 포착 시 초전에
최대 화력을 투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초전해요. 전쟁 전체 기간이 아니라 처음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정도만 이 속도로 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엔 속도를 조절하겠죠.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첫날 10시간 최대 화력, 이후 일주일간 정상 화력으로 계산하면 필요한 탄약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날 100만 발, 이후 일주일간 50만 발, 총 150만 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추정한 한국의 실제 보유량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숫자였어요. 제니퍼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제 계산을 보여줬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군은 단기 결전을 전제로 훈련받아요. 북한이 공격하면 사흘 안에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엔 미군 증원이 도착하니까요. 그래서 초반 화력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평가의 문제점이요. 우리는 한국군이 몇 달씩 싸울 거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장기전 기준으로 탄약을 계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단기전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에서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이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모든 착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속도. 그게 한국 포병의 본질이었어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착각한 거죠. 빨리 쏘니까 금방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로 오래 쏠 필요가 없었습니다. 초반만 그렇게 쏘면 됐거든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화력, 투사 속도와 지속 시간의 관계. 한국은 양보다 질을 택했다고 썼어요. 아니, 정확히는 양과 속도의 곱셈을 택했습니다. 적당한 양에 엄청난 속도를 곱하면 압도적인 화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짧은 시간에 집중하면 어떤 적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틀짜리 군대라고 웃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은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군대였어요. 길게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짧고 강렬한 일격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우리 기준으로 재단한 게 실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 달째 저는 한국 국방부와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탄약 보유량, 생산 능력, 저장 시설 위치 같은 거요.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해당 정보는 작전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딱 이 두 문장이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맹국인데도 안 알려주는군요. 아니, 어쩌면 동맹국이기 때문에 더 안 알려주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알면 다른 나라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정보는 항상 새어나가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보고서를 뒤졌어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미군 부대들의 기록이 있을 거라고 봤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패턴이 보였어요. 미군 부대장들이 한국군의 탄약 보급 능력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려할 만한 부족함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부 확언을 피하는 표현들이었어요. 마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식이었죠. 이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제대로 안 보여줬거나 아니면 보여줄 필요를 못 느꼈거나. 저는 한국 국방부의 공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방백서, 보도자료, 공식 발표문. 탄약 보유량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충분하다, 적절하다 같은 표현조차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어요. 의도적인 모호함이었죠.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으면 적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이틀치를 가졌는지 2주일치를 가졌는지 알 수 없으면 공격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불확실성 자체가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핵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르죠. 적들이 확신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한국이 똑같은 전략을 탄약 보유량에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리했습니다. 저는 북한 분석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탈북 장교들의 증언 기록이 있었어요.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군의 정확한 전력을 모릅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중요한 걸 절대 밖으로 내보이지 않거든요. 또 다른 증언도 있었습니다. 남한 산속 어딘가에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북한군 안에서 돌았대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다들 믿었답니다. 그 소문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생각을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원한 효과였던 겁니다. 저는 로버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거 아세요? 냉전 때 소련도 비슷했어요. 서방이 소련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보다 더 강해 보이게요. 그래서 나토가 겁먹고 함부로 못 건드렸죠. 한국도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련은 과장했고 한국은 숨긴다는 거였어요. 소련은 퍼레이드에서 미사일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산속에 감춰뒀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죠. 상대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요. 어쩌면 한국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어요. 모르는 게 더 무섭거든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습니다. 정보 통제를 통한 억제 전략. 한국은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모호함이 오히려 억제력이 되고 있었죠. 북한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격을 망설였습니다. 우리 미국도 한국의 정확한 능력을 모릅니다. 동맹국인데도요. 이게 처음엔 답답했어요. 왜 친구에게도 숨기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우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정보는 새어나가니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공유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챙기는 거죠. 어쩌면 이게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으려면 카드를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마지막 한 장은 꼭 숨겨둬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배운 거였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방식대로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한국 군수 능력 종합 재평가였습니다. 28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기존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23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될 거였거든요.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평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한국은 우리가 분류해온 중간급 동맹이 아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2달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 장에서 저는 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지라는 사실, 화강암, 기반함이 터널 건설에 최적이라는 점, 민간 분야에서 입증된 지하 시설 건설 능력. 이 모든 게 군사 시설로 이어진다는 논리였어요. 위성은 땅 위만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진짜 능력은 땅 속에 있다고 썼습니다. 2번째 장은 산업 능력에 대한 거였어요. 한국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폴란드에 1000문의 자주포를 팔 수 있는 나라예요. 이 생산 능력이 자국 군대에는 적용 안 된다고 보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한국의 방산 생산량 데이터를 10년치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곡선이었죠. 3번째 장에서 속도를 다뤘습니다. 한국 포병의 전개 속도, 발사 속도, 재배치 속도.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 속도 때문에 우리가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쓰니까 금방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기 결전용 군대였던 거죠. 4번째 장은 분산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237개의 보급 거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구조, 산악 지형을 활용한 은폐. 이 시스템은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썼어요. 중앙을 타격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앙이 없으니까요. 5번째 장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한다는 점, 이게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점, 북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 이스라엘의 핵 전략과 비교하면서 설명했어요. 모르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6번째 장은 재평가된 수치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어요. 확인된 것만 넣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엄청났어요. 최소 200만 발에서 최대 400만 발. 기존 평가의 10배에서 20배였습니다. 게다가 이건 최소치였어요.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컸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군수 모델을 구축한 국가다. 지형, 산업, 속도, 분산이 결합된 시스템이다. 기존 나토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새로운 평가, 틀이 필요하다. 저는 이 문장들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죠.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것에서 시작해서 한국을 다시 배우게 됐어요. 작은 나라라고 우습게 봤던 게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요. 북한과 대치하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죠. 큰 소리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산속의 터널을 팠고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었고 군인들을 훈련시켰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요. 우리 미국은 한국을 우리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미군처럼 싸워야 한다고, 나토처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한국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좁은 땅, 많은 산, 위협적인 이웃. 이 조건들에 맞는 독특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 건 우리 잘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차관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어쩌면 국방장관도 볼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일주일 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어요. 2달 전 한국을 비웃던 그 자리였죠.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들 읽었거든요.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강국이었습니다. K-팝과 반도체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70년 전쟁 준비의 산물이었죠.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못 본 건 우리가 제대로 안 봤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펜타곤 상공을 헬리콥터가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고요. 특히 조용한 나라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말이죠. 시끄럽게 떠들지 않지만 묵묵히 준비하는 나라들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